1940년 여름,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하면 동쪽의 폴란드가 독일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겨 폴란드를 먼저 침공했죠. 그리고 1934년 이미 폴란드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음에도 폴란드 침공 일주일여 전인 1939년 8월 23일 폴란드 침공을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즉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다는 비밀 의정서와 함께 소련과도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독일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배격해왔었기 때문에 이 조약의 체결은 세계뿐만 아니라 코민테린의 확산을 망다는 명분으로 1936년 11월 25일 독일과 반공협정을 맺은 일본을 크게 놀라게 했죠. 이런 이유로 이때 맺어진 독소 불가침 조약은 먼저 독일이 일본과 맺은 반공협정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렸고 이때부터 일본도 더 이상 독일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이 시베리아를 침공해 줌으로써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길 바라던 독일의 희망사항까지 날려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일본이 중일전쟁의 해결을 위해 전선을 남방으로 확장시키기 전 그 준비 단계로 1941년 4월 13일 소련과 맺은 일소 중립조약을 잉태시키게 됩니다. 나아가 1930년도부터 풍미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반공전선 또한 무력화시키고 말죠. 결과적으로 독일은 한 개의 전선의 모든 전력을 몰빵할 수 있는 소련을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본 역시 일소 중립조약으로 배후가 안전해진 소련의 전력에 막대한 이득을 줌으로써 유럽 석권 후 다시 시베리아로 컴백한 소련군에 의해 자신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게 되죠. 어쨌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1년 전인 1938년 9월 히틀러는 미넨 회담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게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할양받는 것을 용인해주면 더 이상 도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미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곧 파기됐죠. 1939년 3월 15일 협정을 어기고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히틀러의 농간에 말려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영국 수상 네빌 체인벌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8월 25일 프랑스, 폴란드 사이의 군사동맹을 보완하는 격으로 폴란드와 상호 원조조약, 즉 새로운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말이죠. 그러나 독일은 이런 위협 따위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국, 프랑스, 폴란드의 동맹이 오히려 독일의 내부적 단계를 강화시켰고 결국 이들이 맺은 조약은 거꾸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게 만드는 명분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틀 후인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미중유의 대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미넨 협정이라는 안일하고 굴욕적인 조약이 오히려 독일의 똥배짱을 키워버렸고 그렇게 시작된 위기상황은 군사동맹으로 더욱 첨예하게 조성됐으며 급기야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협정 따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적 사기와 협잡즘은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라는 허황되고 잔인한 군사외교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한편 삼국 군사동맹, 이른바 추축국 동맹은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함으로써 유럽 전체로 번진 전쟁과 이미 1937년 7월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체결한 군사동맹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삼국동맹은 이탈리아가 빠진 이국 동맹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트러블은 영국 때문에 생겨난다 라는 말처럼 여기에도 영국의 역할이 지대했죠. 당시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와 체결한 르카르나 조약에 이은 스트레사 협약 체제로 들어가면서 대독 공동대응 전선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5년 영국이 단독으로 또 비밀리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몰래 독일과 영독 해군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때까지 베르사유 조약에 묶여 주력함은 꿈도 꾸지 못했던 독일이 해군력을 증가하는 것을 용인해 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껏 대독 공동전선을 구축했더니
협약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베르사유 정마저 깨버리고 독일의 재군비를 승인한 영국의 행태를 본 이탈리아는 노발대발하며 믿을 수 없는 해적대 같은 영국 놈들이라고 외치며 협정을 파기해버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인된 협정 정도는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는 영국 외교의 간합성을 이탈리아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국 역시 미넨 협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 미래의 독일과 다를 게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양차 세계대전 발발에 영국은 헌신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삼국동맹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간의 교감을 이루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1940년 9월 27일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 베를린에서 조인됐습니다. 악마의 축, 추축국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의 말이죠. 그런데 이 동맹 역시 연희 동맹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일본 입장을 살펴볼까요? 일본에 있어 삼국동맹은 만주사변의 전해였던 1931년의 류테어 사건과 1941년의 미일 교섭의 결론에 따른 태평양 전쟁 사이에 이루어진 일본의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군사동맹을 체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함으로써 유럽 대륙을 석권해버리자 일본은 그들만의 시각으로 독일 점령하에 유럽에서 교두보를 상실한 미국은 더욱 고립주의에 빠질 것이다. 그러기에 이 기회에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기득권을 확실히 다질 필요가 있고 이어질 독일의 소련 침공은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중일전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함께 공수동맹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제국의 패태로 무주공산이 된 아시아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고 오로지 미국만 견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는 중일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미일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국이 일본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삼국 동맹 같은 것은 그만두시오 라는 것이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동맹에 일본이라는 카드가 한 장 추가되면 유럽의 전쟁이 자신의 앞바닥인 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말 그대로 섬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 이런 미국의 입장을 간파한 일본 외무대신이자 삼국동맹의 실질적인 일본 측 설계자였던 마스오카 요스케는 나에게 삼국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오. 나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여차하면 버릴 카드를 하나 만들려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삼국동맹을 미국과의 협상 승리를 위한 지렛대로 쓰기 위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 입장에서 삼국동맹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 혹은 필요가결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삼국동맹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체결 후 1년 2개월이 지난 1941년 12월 8일 오전 2시 일본은 영국령 말레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3시 19분 미국 태평함대의 주둔지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죠. 그러자 3일 후인 12월 11일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삼국동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삼국동맹은 전쟁에 이미 참전한 국가 이외의 국가, 즉 미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왔을 때에만 세 나라의 무력 행사를 포함한 원조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조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삼국의 상호 원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조약이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미국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는데 왜 히틀러는 대미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1941년 9월 11일 당시 영국을 원조하고 있던 미국이 북대서양에서 자신의 수송선단을 공격하는 독일의 함선을 발견하는 대로 침몰시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으로 가는 자국의 상선단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히틀러로 하여금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독일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가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곧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진주만 기습이 있기 3개월 전 이미 대미 관계가 포인트 오브 노 리턴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단행하자마자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훗날 영국의 전쟁사학자 이온 코저는 당시 히틀러는 시간이 독일 편이 아니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처럼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미국을 굴복시키거나 적어도 그 힘을 제어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히틀러의 이런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고육 지책이었던 것이다 라고 자신의 논문에 기술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대미 선전포고전, 독일 역시 미국 워싱턴에 머물던 독일의 육군 무관득의 보고서를 통해 1941년이 지나면 미국의 항공기 생산이 독일의 3배가 넘을 것이다. 미국이 군수 생산을 본격화하기 전에 독일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의 치명적인 판단 실수였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과 혈투를 벌인다면 그 전력만큼 미국의 대유럽 전선의 총력이 빠지리라 기대했었으니까요. 아니 미국은 유럽 전선에서 아예 발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틀러는 미국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절대 지치지 않는 미국의 슈퍼파워를 말입니다. 어쨌든 앞서 언급했던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의 동맹과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소련의 동맹 등 유럽의 동맹들과 같이 삼국 동맹 역시 한낱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동맹이라는 의미, 즉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철저히 배제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동맹들로 인해 세계는 전쟁이라는 구렁텅이 속으로 오히려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을 활용해 자신들의 보신에만 급급했고 일본은 동맹을 활용하여 즉 독일을 담보로 하여 대미전쟁을 일으켰으며 독일 역시 동맹의 일원인 일본을 태평양에서 미국을 붙잡아주는 사냥개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쯤에서 현실적인 동맹의 허실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동맹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군사동맹을 맺는 이유는 상대를 위협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이에 대해 겁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에 자극을 받아 더욱 호전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1939년 8월 23일 독소 불가침적이 체결된 지 이틀이 지난 8월 25일 영국과 프랑스는 동부전선을 안정시킨 후 서쪽으로 밀고 들어올 독일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폴란드와 상호 원조조약, 즉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었고 이탈리아, 스페인과는 우호조약을 맺은 상태였죠.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 폴란드, 소련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상대의 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만을 가지고 불가침조약과 동맹을 맺었고 모두 그 존재를 과신하기만 했지 협정의 정신 따위는 만기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모든 조약을 무시하고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후 급기야 프랑스마저 점령하는 등 연이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자 마침내 자신을 국뽕에 완전히 심취된 나르시스로 환생시켜버렸죠. 아니 더 중요한 것, 전 세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상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한 행위가 실제로는 그 반대, 어찌 보면 서로를 자극하는 일로 또는 적을 단결시키는 꼴로 변질돼버린 것입니다. 동맹을 통한 억제라는 것이 그저 자신이 키운 몽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나아가 그 과정은 각국의 감정에 따라 왜곡돼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상대국에 대한 적의만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을 때 결코 장밋빛 미래만을 펼쳐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맹의 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기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독한 전쟁을 수도 없이 치렀음에도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편을 가르고 박터지는 싸움으로 증폭시키는 외교적 술책이 지금에 와선 과연 달라졌을까요? 전쟁과 동맹, 다음 편에서는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한 동맹과 그것을 움직이는 실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